자,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6년 7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드디어 이번 주에 페이블이 돌아왔죠. 그래서 다들 페이블 쓰시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사용 좀 해보셨나요? 어떠신가요? 저는 제가 쓰는 영역들이 다 가드레일에 걸려요. 네. 바이올로지 관련한 얘기 조금만 꺼내도 무조건 오퍼스로 다 전환되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게 요새 저의 메인 콘텐츠다 보니까 안 걸리는 게 없을 정도로 거의 다 걸려요. 저는 최근에 빌딩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코딩을 좀 돌려봤는데 토큰이 정말 너무 빨리 달아가지고 제가 리뷰를 한번 쭉 시켰거든요. 과연 잘못된 걸 찾아낼 수 있을까? 제가 몰랐던 잘못된 게 있을까? 했더니 진짜 30분 만에 에이전트 짜자작 풀더니 5시간 쿼타를 다 소진하더라고요. 맥스의 5시간 쿼타를 30분 만에 소진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실행은 울트라로 하긴 했는데 에이전트를 동시에 많이 켜서 30분 만에 다 단 것 같아요. 그럼 에이전트도 페이블 에이전트인가요? 아니면 낮은 모델 에이전트? 그거는 제가 지정을 하진 않았는데 아마 페이블로 다 킨 것 같더라고요. 제가 뒤져보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확실히 좋긴 좋은가요? 써보시니. 일단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좋을 텐데 제가 그 리뷰해준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따라가는 게 오히려 느려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많이 돌려놓고 있거든요. 이제 인지가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해서. 와, 이건 2배 좋은데? 막 3배 좋은데? 뭐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예. 저는 못 풀었던 오퍼스 4.8하고 코덱스, 그러니까 GPT 5.5가 못 풀었던 문제 몇 가지를 어저께 좀 풀어주긴 했거든요. 그리고 타임라인에 체리 패킹된 그런 어떤 예제들은, 멋진 것들은 또 여전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오늘 멋진 사례를 소개하기보다는 일단은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이러저러한 타임라인을 좀 살펴봤습니다. 요 앞에는 이게 얼마나 숨가빴는가. 25년 11월 24일에 오퍼스 4.5 나왔는데 저희가 계속 추적해 가듯이 이러한 리듬으로 나오고 이게 약간 이야기거리가 있은 다음에 이제 재등장한 상황이죠. 그 사이에 소네트 5도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원이 풍부한 사람들은 항상 최고의 모델들을 선택해 왔으니까 당연히 돈을 더 내고서라도 최고 모델을 선택을 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현실의 많은 문제들이 오퍼스나 GPT 5.5 정도의 수준으로도 풀리는 게 많으니 한번 회사 입장에서도 실험을 거는 게 아닐까요? 싶습니다. 수학 체감을 저번에 저희도 얘기했었는데, 수학 체감이 느껴지는데 굳이 더 비싼 모델을 쓸 필요도 없는 거고, 자기 핏에 맞는 그런 문제들을 적정한 수준의 모델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가 이제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그 가격 진입 시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체감하는 거는 제가 어떻게 말해도 좀 확실히 훨씬 더 잘 알아듣는다. 그래서 일이 잘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긴 하네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의 기대도 계속 올라요. 잘 하던 거 조금만 못해도 이젠 짜증이 나죠.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제가 요새 이제 해보고 있었던 어떤 그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가 사실은 그게 다른 에이전트 만드는 거에도 다 전이가 될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한 달 정도 붙잡고 있었는데, 오퍼스로 안 되고 코덱스로 안 되던 거를 어저께 저녁에 페이블이 해준 다음에 놀란 거는 그거 하는데 그냥 순식간에 20% 썼거든요. 전체 페이블 사용할 수 있는 것. 한두 문제 풀었는데. 정확히 해결한 타스크가 뭐예요?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 예, 그러니까 다른 거로는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제 몇 시간씩 헤매는 버그들이 있었는데, 그 버그들을 그동안 다른 모델들이 인지조차 못했는데 페이블이 그걸 리뷰해내고 이제 해결을 몇 개 했습니다. 뭐 20%, 전체 20%를 써버려가지고 이러면은 안 되는겠다라는 생각이 들 무렵에 그 사이먼 윌리슨이 포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AI 엔지니어에서 클로드 코드 팀의 캐두랑 이분 성함이 사리크인가요? 그분하고 요새 이분도 트위터에서 많이 활동하시는데 파이어사이드 챗을 했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페이블 5에게 준 프롬프트예요. 모든 코딩 작업에 대해 적절한 저성능 모델을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하고 그것을 서브 에이전트에서 실행해줘 라고 했더니 소넷으로 뭐 하고 또 더 작은 일감들은 하이쿠한테 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잘 해냈다. 그리고
요거를 페이블이 자기 메모리에다가 적은 내용이 유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유는 비용과 효율성 때문이다. 구현 작업에는 최상위 모델이 필요한 경우가 드물다. 판단, 리뷰, 종합은 메인 루프에 남겨둔다. 페이블이 어떻게 작업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지시하기보다는 페이블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라는 것이었다가 요즘에 이제 엔트로픽발 그 테크니컬 스태프들한테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프롬프트를 되게 스펙을, 물론 그 스펙 자체도 AI를 시켜서 짜긴 하지만 꼼꼼하게 짜가지고 그거를 정확하게 했나. 하네스가 그거잖아요. 그거를 해라. 벗어나지 말고. 근데 지금 페이블 5급에서는 스스로 판단하게 해라. 세세하게 지시하지 말고 사실 너보다 하미는 더 잘 디자인을 계획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저희가 이 승주님이 방금 읽어주신 이야기가 몇 개월 전에, 약 한 6에서 7개월 전에 했었던 이야기와 정확하게 동형인 게, 오퍼스가 매우 비싸다고 그 생각되던 시절, 판단을 오퍼스가 하게 하고 코딩은 소넷이 하게 해라 라고 하던 그때 프랙티스와 또 완전히 같거든요. 그러다가 그 사이에 이제 그 후에 맥스 요금제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오퍼스가 체감적으로 조금 싸게 느껴지면서 지금은 모든 일을 오퍼스로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그럼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앞으로 페이블 값이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러한 어떤 수준에 계속 머무느냐, 아니면 여기도 어떤 프론티어 랩들 사이에 경쟁 혹은 다른 기술적 진보에 의해서 떨어지는 토큰 가격 커브를 타게 되느냐라는 게 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겠네요. 그러나 그 진보가 일어나는 사이클은 비슷하네요. 제가 그냥 심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엔트로픽과 오픈 AI는 살짝 좀 철학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엔트로픽은 thinking 토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웨이트라든지 뭐 연구라든지 혹은 서비스에서도 thinking 토큰이 막 하이로 올리든지 아니면 미디움으로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드라마틱하게 뭐가 바뀐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모델 자체가 어떻게 하면 원샷 원킬을 똑똑하게 하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좀 웨이트를 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챗GPT는 여전히 테스트 타임 컴퓨트에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5도 그렇고 5.6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실험적으로 혹은 뭐 검증에 의해서 아래에 있는 작은 사이즈의 모델도 충분히 긴 테스트 타임 컴퓨터를 투입하면 굉장히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걔가 이제 테스트 타임 컴퓨터를 투입하면서 완만하게 증가하는 그런 커브, 그게 만들어내는 단위 비용당 리턴과 페이블처럼 빅 모델이 원샷 원킬에서 짧은 토큰 안에 만들어내는 리턴, 결국은 그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저희가 이제 상업적으로 갈림길에 서게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10 트릴리언 모델의 토큰이 돌아오면서 느리게 걸리는 거나 아니면 저쪽에서 소 토큰 많이 하는 거나 저쪽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마치 회사로 치환해 보면 천재 한 명이 일필휘지를 해서 끝내는 작업이 있는 거고, 아니면 적당한 사람 10명이 있어야 좋은 것도 있고, 그거는 일의 특징에 따라서 사장님이 이제 기지를 발휘해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마치 이 문제와 좀 비슷한 느낌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사용자 측면에서는 다양해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일에는 저 모델 쓰고 저 일에는 저 모델 쓰면 되니까요. 네. 거기에 또 중국 모델 초이스까지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종현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한 거가 이제 코드가 생성된 거에 리뷰할 그 인지 부채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얼핏 해주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타임라인에서 보여지는 프랙티스들이 그거에 관련된 게 꽤 재밌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좀 따끈따끈한 얘기긴 한데, 결국에는 모델이 성능이 올라가고 일들은 벌어지고 잘 생산이 되고 있는데, 해결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알면서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 쪽에 관련된 것들도 이슈가 지금 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언급됐던 그 사리크라는 분이 아마 이게 오늘 새벽에 어젠가 나왔던 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지의 것들을 찾아내기라고 하면서 그 알프레드 코잽스키의 그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거를 인용하면서 이게 어떻게 내가 이걸 알고 일들을 해내는가 쪽으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줬어요. 지도와 영토 사이의 차이를 저는 미지의 것들이라고 부릅니다. 클로드가 미지의 것을 만나면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최선의 추측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질수록 클로드가 맞을 수 있는 미지의 것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 위주로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AI에 해당해서도 똑같은 부분이 있긴 하네요. 그래서 페이블은 작업 품질이 제가 그 미지의 것들을 얼마나 잘 명확히 하느냐에 의해 병목되는 첫 번째 모델입니다. 그 이해가 새로운 병목이다라는 거라고 일맥상통하는 문장인 것 같아요. 요것도 재밌네요. 언제 그것들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직관을 기르기 위한 내용이다. 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미지의 것들을 알기.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는 사사분면이잖아요. 1950년대에 이미 나사나 국가보안 쪽에서 언급이 되다가 2000년대 초반에 럼스펠드라는 사람이 써먹어가지고 유명해졌는데, 럼스펠드 본인은 요 known knowns, unknown knowns, unknown unknowns 얘기하고 known unknowns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게 그 철학자 한 명에게 추가가 돼가지고 총 4개로 해서 사사분면이 많이 이슈가 됐는데, 그거를 맥락으로 이제 클로드가 이런 상태에 있었다면 빙산의 그 밑부분을 드러낼 수 있게 돕게 하라 같은 거, finding your unknowns 같은 거로 쓰는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얘기를 했고, 페이블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 미지의 것들을 잘 하는 게 병목이다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페이블 이전에도 저는 똑같다고 느끼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페이블 나오고 나서부터 이 미지가 더 병목이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생각이 더 깊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페이블에 약간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또 6개월 있다가는 페이블 스퀘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 뭐 20 트릴리언 모델이 나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아마 또 굉장히 동형스러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고, 이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지금 페이블 때문에 컨텍스트가 다시 맞는 거지, 그 7, 8개월 전, 6개월 전에 오퍼스와 소넷 사이의 이야기로 들어가도 그때도 또 맞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벌써 2번 나왔는데 이게 지금 패턴이 있다는 거잖아요. 앞에 맥락에서 또 패턴이 있었고, 지금 조현님이 딱 꼬집어 주신 부분도 패턴이 있어서 늘 이게,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유통기한이 얼마가 될지 몰라도 이어질 수 있는 패턴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 결국에는 이게 이제 도돌이표 찍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부분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요거는 구현 전, 구현 중, 구현 후로 이렇게 3단계를 나눠가지고 뒤에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사실 제가 좀 재미있게 본 것은 요 구현 후에 그 퀴즈 보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쭉 가볼게요. 그래서 뭐 블라인드 스팟에 대한 사각, 내가 지금 인식을 못하는 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클로드하고 뭐 페이블이 됐던 뭐 다른 모델이 됐던 브레인스토밍하고 프로토타입 만들어 보는 거, 그거에 대한 뭐 구체적인 프롬프트. 그런데 그래도 미지의 것들이 남아 있을 때는 이제 인터뷰를 받는 거죠. 클로드에게 미지의 것이나 모호한 부분에 대해 저를 인터뷰해 달라고. 그래서 질문 받는 용도로도 쓰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문가 인터뷰나 뭐 CTA 같은 데서 쓴 커그니티브 태스크 애널리시스라는 그런 도메인이 또 있던데, 그런 데서 쓰는 것들을 모델과 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뭐 계획 세우고 노트 만들고, 구현 중에 있는 거죠. 구현 노트. 그래서 결국에는 모델이 요새 저희가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무한 압축하시면서 쓰시죠. 계속 압축하고 컨텍스트 압축하고 그냥 쭉쭉 한 세션에서 쭉쭉 쓰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터페이스 자체가 그걸 유도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노트 같은 것들을 뭐 LLM 위키 형식이 됐든 어떤 뭐가 됐든 HTML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확장된 두뇌처럼 모델에게도 그렇게 기록 작업을 하게 하는 패턴들을 좀 소개를 하고, 구현 후에 뭐 이렇게 해서 뭐 해가지고 이게 과연, 요거는 이제 다른 사람도 설득해야 되니까 또는 다른 모델도 설득해야 되니까 피치 자료 만드는 뭐 그런 거 하고서는 이제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본 거는 두아캐시 편, 저희가 5월 초에 했을 때도 두아캐시가 플래시카드 만드는 거를 인상적으로 봤었잖아요. 공부한 거를 플래시카드 만들어서 질문을 스스로 받게 하는 안키처럼 쓰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타리크도 이렇게 프롬프팅을 했대요. 이 변경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한 HTML 보고서를 만들어주세요. 제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컨텍스트, 직관, 수행된 작업 등을 포함하고 맨 아래에는 제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퀴즈를 넣어주세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 전체 내용에서의 이제 제 관심사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사람이 스티어링하고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이제 최종 책임자인 상황에서 산출물은 나오지만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정말 모르고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근데 그게 갑론을박인 것 같아요. 몰라도 그냥 잘 작동하면 괜찮은 거 아니냐.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 지금 빚이 쌓이고 있을 것이다. 라는 또 이제 진영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미첼 하시모토 같은 사람도 그쪽 진영이죠.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을 이제 좀 그 사람의 인지 능력을 높이는 작업에 관련된 글이 이번 글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거를 개밥 먹기를 사리크가 어떻게 했느냐. 페이블 출시할 때 출시 영상을 이러한 그 생각의 방법을 통해서 만들었다. 사리크가 등장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FFmpeg 쓰고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영상 편집을 뭐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아마 다 AI 써가지고 슬라이드 만들고 11랩스 같은 거 써가지고 뭐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거. 그다음에 뭐 컬러 코딩에 대한 것까지 내가 모르는 것을 클로드한테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알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클로드에게 컬러 그레이딩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 제 미지의 것들을 발견하고 해결했다. 그래서 이제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는 거가 지도에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실제 영토에 어느 정도는 반영하지만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촘촘하게 더 맞춰가는 거의 맥락 정도로 소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주셔가지고 떠오르는 게 요새 유튜브에도 그 유튜브 업로드 하실 때 퀴즈 같이 올릴 수 있는 거 아시죠? 그게 그래요? 있는데 그거는 몰랐습니다. 그게 유튜브 올릴 때 퀴즈를 같이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소비자로서 볼 때 최근에 유튜브에 또 제미나이가 붙어가지고 내용이 너무 길면 그 버튼을 눌러서 요약을 먼저 보고 유튜브를 보거든요. 그냥 AI랑 대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소비하는 컨텐츠 자체를 되게 압축해서 제 머리에 넣는 행위를 많이 하게 돼요. 대신에 영상 엄청 많이 봤지만 디테일들은 놓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맥락적으로도 유튜브에서 퀴즈 같은 기능들을 제공해서 올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기능들이 실제 서비스에서도 붙고 있고 퀴즈를 풀면서 유튜브를 보고 저희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다 못 배우는 걸 놓치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장치들 같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 이해가 새로운 병목이다. 이 텍스트에 해당하는 프레이즈에 해당하는 우리의 시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갑자기 그 유튜브에 퀴즈 기능이 생긴 게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마찰을 걸어주는 게 인간 뇌에는 정말 필요하잖아요. 마찰이 안 걸리면 배워지지가 않잖아요. 요게 이해가 새로운 병목이다라는 트윗이 이제 최근에 또 7월에 올라온 게 있는데 이분이 노션에 있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긴 문서입니다. 아까 그 사리크가 한 얘기의 확장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사람이 배워내야 되는가. 그래서 그걸 하려면 지금 이렇게 수많은 코드가 이제 diff가 생겼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알고서는 이 작업을 할 거냐. 그래가지고 교육에서 배우고 예전에 코딩 교육에서도 배우고 뭐 다양한 시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마이크로 월드라는 시모어 페이퍼트의 옛날 개념 같은 것들을 이분이 또 그 MIT CSIL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아마 그 역사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 퍼스널 컴퓨터에 관련된. 그래서 explain diff라는 diff에 대해서 설명하는 스킬을 이분이 만들어서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스킬을 써서 노션 페이지로도 만들 수 있고 HTML로도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자기는 인쇄를 해서 다니더라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를 이제 보려고. 사람의 시간과 뇌를 쓰는 좋은 방법이죠. 메모하면서 하고. 그래서 그런 거, 물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인터랙티브 작업을 해가지고 그거를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뭔가를 만드는 그런 거를 약간 직접 개발해 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게 앤디 머스책이랑 마이클 릴슨이 그 퀀텀 컴퓨팅에 관련된 걸 소개할 때 니모닉 기법을 써서 중간중간에 글 안에서 퀴즈를 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퀴즈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 하는. 그래서 이것도
퀴즈를 AI 루프의 속도 조절 장치로 설명하는 그 슬라이드 부분인데, 산출물이 나오는데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내가 어떤 기존의 감각 가지고도 판정을 할 수 있어야겠으나, 지금 너무 넘어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인지부채가 되다 보니까 그 인지부채를 해소해주는 도구들을 개밥먹기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라는 인식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 퍼스널 컴퓨터와 코딩 교육 쪽의 역사에 관련된 얘기 등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대시보드까지 만들고 그런 얘기들이 쭉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 It's important for humans to understand how things work. 요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 쪽인데요. 핵심은 언제나 증강이었다. 앨런 케이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도 요 마지막 부분 읽어보면 이 점 때문에 저는 미래에 대해 매우 낙관적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도구를 만든다면 이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루프에서 빠져나오기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루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약간 한낱 꼬은 거잖아요. 요새 있는 루프 엔지니어링. 그래서 루프를 짜는 하네스를 만들어 놓고 모델이 알아서 이제 척척척척 해내면은 된다. 사람은 루프 바깥에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루프 안에서 바닥에서 일어나는 일을 깊이 이해하고 내 역량을 높이는 데도 지금의 방법론들이 통한다. 라는 그런 이제 인상을 좀 얻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좀, 달려보고, 요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여기서, 요 전에서 뭐 좀 얘기를 하고 갈까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식의 시대를 무언가 이렇게 조금 약간 디콤포즈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분해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틀을 만드는 시도들은 이거는 뭐 영원히 지속될 트렌드 같아요. 저희가 일을 처음 배우는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학교 공부만 마치고 이제 밖에 나오는데 일을 마치는데 무언가 아는 게 많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 어디 뭐 컨설팅 회사에서 만든 프레임워크, 무슨 프레임워크, 어디 책이 가르쳐 주는 것 같아서 수도 없이 프레임워크를 익히고 그 템플릿들이 내 PC 안에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이게 일을 하기 위한 준비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현실의 문제들을 몇 번을 돌고 나면 이제 그러한 어떤 형식론에서 탈출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AI와 어떻게 일을 잘할까,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게 마치 저희 지금도 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런 책을 안 본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10년 전까지는 봤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기업의 인재를 트레이닝할 건가, 조직 구조를 어떻게 효율화 할 건가 라고 하던 이야기들과 거의 대부분 다 동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문제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 도구들이 쌓이면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형식들이 그냥 통째로 아래 형식지로 빠질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들과 대학생 초년인 사람들은 이 방식으로 학습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걔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저희가 한번 더 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뭐 저는 잘못됐다, 틀렸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제가 느끼는 그런 기시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습니다. 소위 저희가 정선님이 말해 오셨던 AI 신선도 이런 방법을 쓰고 있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칭하는 측면에서 기존에 이제 잘 알려진 지금 좀 전에 이해가 새로운 병목이다 등에 그래서 밝혀진 것들이 그동안 인류가 축적해왔던 배움의 어떤 방법론들인데 그 방법론들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에 대한 그 해칭인 거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깊게 이해하고 문제를 분해하고 아래까지 다 이해해야 된다라고 그게 좋은 거라고 학습을 받은 세대일 수도 있는데 저 아래는 새로운 세대는 그냥 그거는 아래 레이어로 밀어넣고 저희가 마치 CPU 어셈블러가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는 것처럼 그냥 밑에다 다 밀어넣고 해줘라고 하면서 그냥 비단절적인 다음 레이어에서 그들의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새로운 지식 체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저는 꽤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소셜에서의 담론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살짝 우리 세대들이잖아요. 조금 그 나이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제 20대 초반과 10대는 다를 수 있다.
네,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20대 초반에 해당되시는 분들 하시는 작품들을 보면 예를 들면 뭐 영규님의 오마이 오픈 코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리드미가 사람이 읽지 마세요. 뭐 이런 말이 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리드미가 쭉 다 써져 있고 어차피 AI가 넣어서 읽을 건데 너가 뭐하러 읽느냐. 뭐 이런 것들 자체가 가정 자체가 다른 거죠. 리드미 원래 대문에서 빨리 이해하라고 읽으라고 쓰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건 그냥 AI가 할 일이다. 이렇게 취급하시는 것 같고. 저도 이제 비슷한 고민 지점에 맞닿아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AI라는 게 새로 나오고 저희의 어떤 일하는 방식을 지금 많이 바꾸고 있고 저희가 딱 사회 초년생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도 받고 있고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AI랑 이제 계속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저 이해가 병목이다. 저 말처럼 제 뇌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못 따라가서 이걸 더 빨리 못 쓰고 있다. 저희가 그래서 친구들이랑 그런 표현을 항상 쓰는데 그 사이버펑크라는 게임과 그 컨텐츠에 보면은 뇌가 타들어가는 사이버 사이코가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쓰다가 보니까 거기도 이제 몸에다가 막 기계 증강을 막 해요. 증강을 하다 보면 화학적 증강 이런 걸 하다 보면 뇌가 타들어가서 망가지는 그런 게 나오는데 스스로 좀 그러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잘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가? 사이버 사이코가 되지 않고 최대한의 증강을 할 수 있는가? 이거 보시는 분들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될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이 그런 거 팁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엄청 물어보고 다니거든요. 어쨌든 유튜브는 엄청 다수한테 퍼지는 거니까 댓글 주시면 네 저도 그런 거 한번 열심히 참고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그 작년에 댓글 달린 것 중에 그 닐 게이먼의 수학자들이라는 SF에 등장하는 AI에 대해서 어떤 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세 권을 그냥 연속으로 그냥 밤새가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댓글에서 배울 때들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저는 요새 그 페이블이 악의적인 내용이다. 오퍼스로 돌릴게라고 하는 것처럼 제 머릿속에 이 인지 과부하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판단이 좀 생긴 것 때문인지 이거 토끼굴 게이트가 하나 생겼어요. 이거는 알아봐야 내 아웃컴에 도움이 안 돼. 그러면 그냥 덮고 해줘 모드로 그냥 루프로 돌려버려요. 덮고 해줘 해서 하지. 그 아래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들은 그거는 이제 끝난 레이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알고 싶고 어떤 건 안 알고 싶은 거죠? 아니요. 그 알고 싶은 저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 코딩을 아무도 안 하는 시대가 됐는데 한 6개월 정도가 지나서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끝났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명확하게 엔지니어링이에요. 코딩을 하지만 않을 뿐이지 그 한 레이어 위로 올라와서 똑같이 로직을 결정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분산 배치하고 좋은 문제와 나쁜 문제를 가리는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이게 다음 레이어로 계속 이제 비연속적인 점프가 일어나는 거니 저희는 기저가 저 아래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위에까지를 다 알아야 아는 거 아닌가라는 식의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인데 예제를 들어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셈블러와 안에서 뭐 CPU, OP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이상 관심 갖지 않는 것처럼 그 아래에 있는 거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저는 3번 게이트를 만들거든요. 누가 하면 결과를 내고 나면 이 결과에 대해서 뭐 회고해줘 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이게 진짜 맞아? 라는 거를 그냥 똑같은 모델한테 3번 물어봐요. 나름의 오토 리서치 루프인 건데 3번 동안 맞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그거 덮어요. 맞겠지. 그리고 이제 그걸 저희 회사 회계장부에서도 테스트 해봤는데 3번 정도 돌려가지고 숫자 계산을 하면은 원 단위까지 거의 맞아요. 그래서 문득 또 생각나는 거가 그 만화 장송의 프리렐이라는 만화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본 부분인데 그 마족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는 항해술 이전에도 바다에 나갔다. 모르고도 했다. 블랙박스로 두고 항공의 원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절벽에서 뛰어내리곤 했다. 날아보려고. 그런 얘기 했던 게 잠깐 생각이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서 요새 무언가 사업 아이디어가 괜찮고 좋은 센스를 가진 사람들이 왜 이런 센스가 내가 좋다고 느끼는 걸까라고 가만히 질문을 해보면 그 레이어 사이에
어디 정도의 선을 그어야겠다라는 균형 감각을 잘 발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솔직히. 다 삽질해보고 해봤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덮으면 됩니다라는 것들이 이제 생긴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걸 좀 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요새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할 때 막힌다 싶으면은 요거는 클로드 코드 쪽이고 요거는 코덱스 쪽이에요. 데스크탑 앱인데 파일에 폴링을 해서 토론용 파일을 각자 만들어 놓고서는 어젠다 올린 다음에 상대방이 내 토론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달리면 체크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서 문서는 각각 소유해 가지고 병렬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합의는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해봤는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이거를 보면서 그래도 제 성향은 이걸 알고 싶어서 여기에서 토론 내용에 대해서 의견 내고 이제 디자인 결정 같은 거 같이 하는 쪽으로 이제 삼위일체 형태로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또 배우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클로드 코덱스 최승준 3인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토론을 제가 다 주재하려면 어려운데 모델들이 주재를 하는데 저는 이제 끼어드는 정도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좀 살펴본 내용들을 공유 드렸고요. 또 종현님도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신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페이블 5 GPT 5.6 이런 이야기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아마 들어오신 분들도 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가장 궁금할 만한 게 그래서 페이블 5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뭐 이런 질문일 것 같아요.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실제로 써보면은 명확하게 체감이 딱 이만큼 좋다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시키는 태스크마다도 너무 다르고 뭐 오히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체감이 확확 되는데 처음부터. 네, 평가 지표를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이 Artificial Analysis 지표일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뭐 여기 표에 한국 모델이 몇 개네 이럴 때도 바이럴 많이 돼서 아마 거의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네, 역시나 여기도 페이블 5가 1등으로 일단 올라와 있고요. 오프스 4.8이랑 GPT 5.5가 거의 비슷하게 일단 밸류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지표는 그냥 벤치마크를 사실 쭉 돌리고 그 점수를 매긴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풀고 어떤 정형화된 시험을 풀고 그 점수를 매긴 건데 그 시험이 꽤나 다양하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서 뭐 충분히 괜찮다. 뭐 이 정도로 사람들이 신뢰하는 지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람으로 치면 뭐 굳이 따지면 수능처럼 어떤 정형화된 시험을 풀고 답을 매겼다. 그런데 충분히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이제 좋은 지표냐 하면은 거기에는 조금은 회의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벤치마크라는 거는 문제와 정답이 사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안 나온 경우도 있긴 하지만 계속 그래서 벤치마크도 문제가 계속 바뀌게 롤링 벤치마크를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비슷한 문제들, 기출 문제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해킹 당할 여지가 꽤 있죠. 그러면 저희가 어떤 걸 또 볼 수 있냐면 이 아레나라는 게 있어요. 돌아와서 어쨌든 A/B 테스트를 하면은 뭐 좋아요, 싫어요 이게 더 좋습니다. 그거 모아가지고 체스로 EL로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LM 아레나라는 이름이었고 이 아레나가 최근에 상업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비영리 집단이었는데 영리 집단으로 바뀌면서 투자도 정말 엄청 많이 받고 돈도 이미 벌써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에이전트라는 게 생겼거든요. 네, 에이전트 모드가 되어서 그냥 시키면 알아서 툴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네, 대답이 나오면 마지막에 에이전트가 나온 결과가 뭐 좋았냐, 나빴냐 네,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모델이 뭔지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제가 이 아레나랑 Artificial Analysis, 이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리서치를 시키고 뭐 PPT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PPT가 여기 바로 떠져 있는데 이거 그냥 PPT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똑같은 프롬프트는 제가 페이블 5에도 똑같이 시켜봤거든요. 그랬는데 뭐 디자인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뭐 내용이나 어떤 리서치 결과물이나 PPT에 담겨 있는 내용 자체가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옥차가 있고 뭐 지금은 1.7빌리언의 밸류에이션으로 최근에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밸류의 컴퍼니가 되었다. 타임라인도 그려주고 뭐 표도 그려주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여기 보면 중국어가 써 있습니다. PPT. 네, 이런 걸 토대로 유추하건대 제가 영어로만 프롬프트를 대화를 했는데 아마도 지금 뒤에서 돌고 있는 이 테스트 에이전트 모드가 테스트된 모델은 중국 기반의 모델이겠거니 여기서 좋아요를 누르면 아 중국 모델도 충분히 좋아요를 받았구나 이런 이밸리에이션 지표를 수집했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레버뉴가 8개월 만에 100밀리언 달러 이렇게 나왔다는 소식을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보고 아 도대체 얘네는 뭘로 비즈니스를 하길래 이 이밸리에이션이라는 거를 이렇게나 돈을 많이 받을까 이런 걸 이제 궁금해서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빅테크 회사들에서 다 이걸 사더라고요. 이 트레이스들 사람들이 일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트레이스를 만족했다, 불만족했다. 이거 자체가 아 되게 비싼 서비스구나. 이제 비즈니스적인 거를 넘어서 저희가 쭉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면 네, 어떤 랩들이 페이를 하는지 이런 것들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 페이블5가 그래서 좋아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뭘 봐야 되냐? 실제로 어떠한가? 그러면은 아레나라는 거는 사람의 어떤 선호도 이런 것들이 포함된 지표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 점수 결과 이런 게 아니라 리얼월드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어떤 사람의 선호도가 필요한 태스크들, 뭐 예를 들면 디자인이면 이 디자인이 이쁘다, 나쁘다, 아니면 어떤 뭐 슬라이드 덱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슬라이드 덱이 발표로서 괜찮다, 안 괜찮다 이런 건 정형화되게 이제 뭐 맞았다 틀렸다 점수를 매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태스크를 시킬 때는 아레나 점수를 참고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그 사건 이후로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레나 점수를 예전에는 정말 맹신을 하다가 이거가 여기서 좋은 모델이 진짜 좋은 모델이지 하다가 더 이상 안 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라마4가 나올 때였습니다. 라마4가 나올 때 보통 모델들이 나오기 전에 비공개 모델을 아레나에 올려서 미리 테스트를 다 돌립니다. 일주일 정도 이제 점수를 쌓고 네, 그 점수가 모델이 공개됨과 동시에 갑자기 딱 뭐 이름이 바뀌면서 짜잔 이거 사실 이거 뭐 라마4였습니다 하면서 점수가 같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라마4가 1등이었거든요. 1등이었나 2등이었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막상 사람들이 라마4를 써보니까 너무 안 좋았던 거죠. 이렇게 별론데 어떻게 이게 1등을 할 수 있냐. 그러고 나서 알고 나서 봤더니 라마4를 뭐 이렇게 저렇게 튜닝을 다다다닥 시킨 다음에 다 아레나에다 넣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 중에 1등 한 것만 남긴 거죠.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인간의 선호도라는 것도 그냥 하나의 벤치고 그냥 LLM이 튜닝을 하면 해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구나. 이런 것들을 좀 그 당시에 처음 깨달았던 것 같고 그래서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할 수 없게 뭐 펄리시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개를 너무 많이 동시에 올릴 수 없게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LLM 네 이제 뭐가 더 좋냐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이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LLM은 보통 이밸류에이션 벤치마크를 하나 찍어요. 태스크를 하나 찍어요. 코딩이라고 하면 뭐 특정 코딩 벤치. 그럼 그거를 정복하기 위해서 뭐 스위 벤치 같은 거 정복하기 위해서 LLM이 쫙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스위 벤치의 어떤 데이터 분포에 해당하는 코딩 태스크들을 잘해진 LLM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이밸류에이션 뭐 목표, 깃발 같은 걸 꼽고 거기를 하나씩 정복을 해 나가는 건데 진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과는 조금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깃발만 정복을 하는 거고, 그 깃발이 정말 우리 세상의 모든 곳에 깃발을 다 꽂고 나면, 그게 소위 말하는 AGI, 달성할 수 있겠다. 제너럴한 인텔리전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제그드 인텔리전스라고 표현을 하죠.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못하고. 이걸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건 못하지? 뭐 수학 같은 거 아예 뭐, 정말 이해하기도 어려운 수학 문제들 다 잘 푸는데 왜 내가 시키는 이런 간단한 태스크는 못하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아쉬워하는 거 이제 저는 소설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소설을 쓰라고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 소설 앞뒤가 안 맞고 무너지고 혹은 뭐 개그를 치라고 하면은 유머 같은 거 하나도 안 웃깁니다. LLM이 개그 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결국엔 이밸류에이션이 어려워서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아레나 같은 데서 사람들이 그런 태스크를 다 시키고 뭐 좋아요, 싫어요 이런 데이터를 수많이 받게 되면 LLM이 그런 것도 잘하게 될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이
재밌게 제가 지켜보고 있는 포인트고, 결국 많은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다 뭐 경제적 가치가 큰 그런 사람 선호도가 필요한 태스크를 정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아레나라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데 또 이밸류에이션에 사업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랜트 샌더슨하고 누구지? 랑 인터뷰하는 거 보셨다고 하셨죠? 저는 아직은 못 봤는데 재밌으셨나요? 거기도 그런 얘기 나왔다고 얼핏. 아, 네, 맞아요. 두알캐시 최근 에피소드가 그 3블루 1브라운 아마 많이 다들 보실 것 같아요. 영상 보시면 뭔지 바로 다들 아실 텐데 그 그림체를 보시면 그분이 나와서 이제 수학을 점령하고 뭐 근데 그거랑 좀 진짜 LLM이 똑똑한 화이트 칼라 잡을 다 대체하는 거랑은 좀 괴리가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 대화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한 번 다 봤는데 어젯밤에 사실 다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일단 재미가 있고요. 뭐 리반 가설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제가 그거 이제 몇 번 다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필블루 원브라운 채널을 저도 좋아하고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것 자체가 목소리만 들어도 재미가 있습니다. 꼭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발이 지금 어쨌든 큰 사업거리라는 거잖아요. 골드리프가 됐던 아니면 선호도가 됐던 그거가 이제 프론티어 랩들에게 먹여주는 큰 사업거리다. 아까 이레귤러의 경우에도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테스트해주는 게 큰 사업이 되고 있다. 뭐 그런 좀 약간 친연성이 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사줄 때가 빅테크다. 네, 지금 뭐 데이터셋도 그렇고 사실 이밸류에이션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빅테크들이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있죠. 코드도 여전히 돈 내고 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 쇼빙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데이터셋 만드는 것들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차별점이 되고 모델의 능력 차이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 빅테크처럼 하려면 그걸 똑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제너럴 인텔리전스가 목표가 아니면 각각의 어떤 도메인에서의 사업만 커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훨씬 적은 노력으로 30빌리언? 대부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부분의 어떤 컨센서스가 30빌리언 이상은 돼야 거기에 뭘 먹여도 쓸만하다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본인은 회사들의 로직을 잘 먹이면 꽤 괜찮은 게 되지 않을까요? 뭐, 그 엔그램 같은 회사는 아예 그걸 전문으로 하겠다고 나온 회사도 있잖아요. 그런 회사가 전체적인 뭐 오케스트레이션이나 판정은 큰 모델에게 주더라도 작은 모델이 많은 것들을 커버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모델이 서비스 그 자체다라는 거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걔를 뒤에 툴과 메모리를 그냥 모델에 완전 학습시켜버릴 건지 아니면 계속 컨텍스트를 매니지 해줄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저희 뭐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산업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프론티어 모델들 가격이 너무 싸지면서 그게 좀 트렌드가 들어갔는데 요새 그 트렌드들이 이제 다시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비싸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델이 정적인 도구를 개발할 수 있게 토큰을 써서 일단 정적 도구를 개발한 다음에 그거를 쓸 수 있게 하는 전략과 그다음에 작은 모델을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전략의 공통점은 경계짓기인 것 같아요. 어느 선에서 뭘 누가 어떻게 할 거냐. 경계 만드는 거에 대한 엔지니어링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균형 감각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할지 이제 거기서 또 다시 또 엔지니어링 문제예요, 전부. 예. 기승전 엔지니어링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저 데이터셋과 이밸류에이션 얘기 그냥 돌아와서 조금만 더 펼쳐 나가 보면 이제 LLM에 대해서만 사실 오늘 얘기를 했었는데 LLM이 넘어가서 저희는 어쨌든 다른 모달리티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오디오나 최근엔 저희가 오디오 관심이 많고 아니면 저희가 로보틱스도 관심이 많았어서 VLA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진짜 이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도 많이 모자르고 데이터 자체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거기에 비즈니스 기회가 엄청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YC 매치 같은 것도 보면 그런 데이터를 이제 피지컬 쪽에 데이터를 모으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이밸류에이션 자체를 모델로 만들려고 하는 곳도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예전에 그 휴먼 피드백 GPT가 RLHF로 할 때 PPO에 들어가는 그 휴먼 피드백, 휴먼이 이런 걸 좋아할 거야 하는 모델들 이런 것들을 많이 서로게이트 만들었었던 같은 걸 걸로 알고 만드는 있는데 거.
그런 거 있었는데 특히 오디오나 이제 피지컬한 것들에서는 어떤 눈으로 이 영상을 보고 지금 잘 하고 있나? 뭐 예를 들어서 커피를 내리라고 했으면 커피를 잘 갈았는지 뭐 이렇게 서브태스크로 분리해서 그 서브태스크 화면에서 지금 동작을 잘하고 있다 아니다 이런 점수 매기기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것도 결국엔 이밸루에이션이죠. 그래서 유니버셜한 어떤 리워드를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모델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칼라 하나가 떨어져야. 목표가 생겨야, 목표가 생기면 또 그 목표를 향해서 뭐든 만들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페이블 이야기로 시작해서 또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했는데 저희가 또 이제 막 뉴스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에서 너무 많은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관점을 잡고 무언가를 하는데 살짝 이제 로드가 걸리는 그런 시점이긴 한데 또 여러분들이 또 그 보시는 분들께서도 다양한 피드백 주시면 저희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효님이 또 새로 참가해 주셔서 새로운 관점으로 평소에 다뤄보지 않았던 이발을 오늘 좀 살펴보게 돼서 또 재밌었습니다. 네, 미토스를 출발로 이제 페이블 또 GPT 5.6까지 정신없이 달리던 사이클에 미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약간 좀 스토리라인이 꼬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발전의 방향이나 이런 방향성은 뭐 거스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예전에 나왔던 것들도 저희가 한 번씩은 또 리캡을 해보게 되는 것 같고 또 했었던 이야기들이 다시 등장하는 그런 기시감들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저희 서울에서 아마 ICML에 있을 거라서 서울에서 굉장히 재밌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 같은데 그 소식들도 다음 에피소드에 한번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종현님 모시고 두 번째 에피소드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은 내용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